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자, 이 가을 편지 대신 멋진 법을 하나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비어있는 길, 여러분들의 향기로운 가을길에 제가 좋은 벚꽃들을 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아, 좋다. 미소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법중이 유재환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아, 이것도 명곡인데요. 법바람 따라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법률신문 기자 박수연입니다. 야, 그야말로 이제 가을이 성큼성큼 오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좋은 노래가 진짜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네. 재환 씨는 또 작곡가기도 하고 또 뮤지션이니까. 아, 있죠. 예, 떠오르는 노래 있어요? 제가 만든 노래 어반자카파 아세요 혹시? 알죠. 어반자카파와 저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냈던 노래가 있어요. 가을 타는 남자라고. 진짜? 네. 가을 타는 남자니까 쓸쓸해도 괜찮아. 요런 아주 감미로운 노래인데 예. 보신 분들께 찾아 들으시면 저한테 이제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줘야지. 예. 어쨌든 뭐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네. 괜히 저희가 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렇죠. 또 노래도 떠오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자, 이번 주에 뭐 이제 추분도 정말 지나게 되고 다음 주는 추석도 있습니다. 선물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생각해둔 선물도 좀 있으세요? 아, 나 오히려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알아서 줘야 되는 액수나 금액이 너무나 고민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 용돈을 좀 드린다고 하던가, 그럴 때, 아유, 얘야, 난 그런 거 됐다. 그러시면, 이거 기대하고 뭐 계시는 거지.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이 들어온 되곤 합니다. 저작권료만큼 좀 드려요. 예. 그거는 좀 어렵겠네요.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네, 네. 야, 정말. 하지만 뭐 추석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선물 중에 하나가 신토부리. 신토부리. 아, 이게 신토부리. 농산물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잖아요. 농산물. 확실히 뭐 고기도 좋은 거 많고. 그렇죠. 쇠고기. 우리 한우도 좋고. 한우 좋죠. 전 한돈도 좋아. 한돈도 참 좋죠. 좋죠. 그렇죠. 네. 과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일 좋죠, 과일 진짜. 오, 맞습니다. 맞아요. 야, 근데 뭐 이렇게 선물할 때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것도 살짝 있긴 있어요. 그치. 또 우리가 국회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맞아요. 것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뭐죠?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가 이제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정은 나누되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렇죠, 저희 그렇죠. 공직자들한테 특히 명절 선물할 때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보통 5만 원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농축수산물은 예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추석부터는 그 선물 상한액이 올라서 30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야, 이거 좋은 핑계였는데 아쉽네. 이제 소고기 살 수 있겠는데요? 야, 이거 어떡하냐. 좀 더 신경 써도 되겠네요. 그러게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이제는 조금은 그럴 수 뭘 있지. 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지난 설에는 20만 원까지 됐던 거 아니었었나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재환님께서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원래는 10만 원까지 된 것을 1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설, 명절, 추석 이런 기간에는 20만 원에서 또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 추석 농산물 선물 상한액이 30만 원으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아하. 선물 상한액을 높인 것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기보다는 농축산물의 소비를 그만큼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올 여름에 이 수해 입은 지역도 많고 그렇죠. 좀 자연재해로 어려운 농촌, 이 농업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법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9월 셋째 주 우리들의 법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 중에 오늘은 어떤 법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바로 고독사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홀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독거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독거노인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위험은 고령층보다 중장년층 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 3%인 152만 5천 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 게 19세에서 30대까지가 3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아니, 1인 가구 중에 젊은 친구들이 갈수록 좀 늘고 있어요, 확실히. 재환 씨 주변에도 꽤 있을걸요, 그죠? 예, 젊은 맞습니다. 친구들. 혼자 사는 친구들은 샤워할 때나 뭐 어디 갈 때나 이렇게 핸드폰을 꼭 들고 가요. 또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실은 항상 이렇게 맞아요. 스마트폰을 챙겨갖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파서 집에서 쓰러져도 발견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독사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었는데 2021년에 이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때 비로소 제정이 되면서 첫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수가 무려 3,000건이 넘습니다. 3,000건? 네. 세상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 100명당 1명 꼴이다. 뭐 이렇게 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고독사 예방법이 좀 늦었지만 이미 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그러면 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담은 고독사 예방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보통 고독사 위험군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 어디까지나 추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말 그대로 홀로 방치돼 있다가 이제 사망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은 여기 고독사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찾아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막는 법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고독사 특성상 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위험군이라고 하면 홀로 사는 취약 계층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분들의 정보를 추적해서 미리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방법으로는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그리고 가족관계 자료를 포함해 의료급여 실시 기록, 무연고 시신 정보 등의 고독사 관련한 업무의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되니까 뭐 한참 지난 후에야 고독사를 발견하는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관리를 좀 하고 예방을 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법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 지원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이제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선 지원이 무엇보다 필수적인데요.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두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여기에 관계기관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좀 내실 있는 현실적인 계획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고독사를 빨리 발견해서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독사 예방법이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입법자를 모셔봐야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애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더 힘들어지죠. 이거를 국가가 도와주지 않고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65세 때부터 장애가 됐거나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사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65세 이상 돼서 장애가 좀 심해져서 활동지원사를 달라고 하면 활동지원사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도 이렇게 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따뜻한 정치로 매일같이 행복을 배달하는 광진의 행복배달부 전혜숙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전도사, 행복 배달.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애칭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국민의 행복을 배달하는 것이 제 의정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를 소개할 때는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웃는 모습이 너무 네. 아름다우시고 왜 행복배달부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저절로 웃음이 나게 해주시는 그런 에너지 즐기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바쁜 시기일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요즘? 예, 요즘 너무 바쁘죠. 국정감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 아젠다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데 지역에 또 9월 달에 활동할 게 너무 많아요. 지역 행사가 지역 자체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지금.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네. 네. 네, 몇 분 안 계신 삼선 여성 의원이신데 네. 그래서 조금 힘든 점도 있다면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초선 재선일 때는 위에 선배가 제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삼선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중책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고민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야, 이제 선배의 역할도 하셔야 예, 되니까. 그렇죠. 예, 책임감이 아주 좀 크죠. 아우, 21대 국회 여러 좋은 법안도 정말 많이 내셨거든요. 네. 네. 그 가운데 혹시 가장 좀 흐뭇하고 보람된 입법 꼽으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질의할 때 국회의원도 울고 장관도 울고 정인도 울고 이런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학생 연구실 안전법하고 산업재해 보상법이 통과될 때였거든요. 예, 보통 우리 연구실 사고의 70%가 학생연구원에서 일어나요. 네. 학생연구원들은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구실 사고의 70%를 차지하는데 불구하고 사고 났을 때 보상은 연구원은 1억 이상, 학생연구원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한 대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대생인데 자기 몸의 90%가 소실됐어요.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너 때문에 네가 실수해서 연구실 기자재가 부서지니까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 KBS하고 MBC 등 이런 여러 언론들이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 와서 보니까 저도 아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위험해. 그냥 내놓고 그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보상이 안 된다면 누가 연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법을 하자 하고 이제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하고 같이 작업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예? 언론과 함께 오늘 이 법처럼 이렇게 알려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고 응원을 해주니까 정부도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좋은 법안이 자체가 출발인 거죠. 그렇죠, 만들어주신 그렇죠. 거고. 그렇군요. 이게 바로 그 경북대 화학과에서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당시 피해 연구원님의 그 아버님이 국감장에도 나와주시고 네. 또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의원님이 그래도 이런 법안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통과가 2021년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사고는 2019년에 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군요. 예, 그래서 이거 소급입법 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소급입법이 된 게 산업재해 안전법이에요. 그 2019년 그 학생부터 소급입법을 받았는데 그때 통과가 우리 국회에서 밤 11시 넘어서 통과됐어요. 통과되자마자 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딸하고 손을 잡고 너무 많이 울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자. 이 국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저한테 밤에 문자를 보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 언제나 이 약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전혜숙 의원님이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혜숙 의원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부탁해. 그 첫 번째 법안은 중증 장애인 부양,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제 통과가 된 법이죠. 네. 예, 입법자들 이 핵심 토크에서 통과법을 다루는 건 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3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인가요?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제도 자체가 나라가 어려울 때 생겨요. 그때 IMF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사적 부양에 다 맡겼습니다. 너 죽든 살든 너 알아서 해. 그런데 IMF 올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 부양이 있어요. 그 세대가 부양해야 된다. 그 세대가 부양하지 않을 때 국가가 부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은 그 어느 정도 경제나 이런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적 부양의 의무가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중증 장애인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달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애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더 힘들어지죠. 제가 한 번은 그 부모들을 만났는데 그때 부모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애가 크면 클수록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떤 부모들은 세상을 스스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18대 때 이 부양 의무자법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 부양 의무자라는 것이 결국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일촌 내에 뭐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등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요. 네. 의원님, 그 부양 기피 사유서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만약 부양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을 해내면은 별도로 또 생계급여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내 자식은 불효자입니다 하고 불효자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고. 부양기피 사유서를 내야 한다면 저도 머뭇거릴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그렇지. 일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부모 대 부모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대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족이 복잡한 가운데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영원히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양 의무자는 이제는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는 폐지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법을 했는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8대 때도 했는데 안 되고 19대 때도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20대 들어오면서 아예 내놓고 부양 의무자 폐지하자 하고 딱 냈더니 중증 장애인들이 국회로 다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기자회견 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너무 안 해줘서 한 번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젠다를 두고 설명할 때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발달 장애인들 부양의무자 폐지하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대통령께서 이거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차츰차츰 뭐 주거급여, 그다음에 뭐 생계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네, 2015년에 교육급여에 이어서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일부 제한을 남기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는 또 여전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킨 건데 저는 조금 정리가 미약한데 한번 제대로 좀 핵심을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핵심을 잘 짚었어요. 국가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 때문에 국가 재정상 이제 조금씩 한 거죠.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면 행복한 사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법을 만들지 않으면 법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생각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은 또 다른 대통령에서 지시에 의해서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우리 국회 방송에서 이렇게 달아주니까 제가 우리 국회 방송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덕분에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재환 씨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아, 이게 10몇 년 만의 결과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부양의무자 폐지법으로 인해서 이 중증 장애인 지원이 더 확대될 걸로 네. 기대도 하고 있는데 네. 어떠세요, 진짜? 예, 우리 그 중증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 가족들도 너무 고마워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정부가 생계급여를 좀 올렸거든요.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도 이제 하루 1일 체험을 해봤어요. 생계급여를 받고. 라면 하나에 계란 하나를 넣으면 그날 받은 생계급여로 밥을 3끼를 못 먹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열악합니다, 아직도. 그렇군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또 희망을 안겨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전혜숙 의원의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부탁해 두 번째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노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 자격을 바로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가 아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법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이제 장애인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제 활동 지원 급여를 통해서 신체나 가사나 사회활동에 지원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제도인데요.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현재는 모든 장애인으로 이게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분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어떻습니까? 일단 장애인들은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게 치료비죠. 치료비. 그렇죠. 예,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것만 해도 자기들은 너무 벅차요. 벅차고 또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 등급의 특징에 맞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활동 지원사를 65세 때부터 장애가 됐거나 65세 이전에 활동 지원사를 한 번도 활용하지 않은 사람은 65세 이상 돼서 장애가 좀 심해져서 활동 지원사를 달라고 하면 활동 지원사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요양보호사를 쓰라. 근데 요양보호사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정도 되면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정도 돼야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등급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사람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갑자기 대상포진이 눈에 가면 실명을 해요. 자, 그런 경우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65세 넘어서 됐어. 근데 활동지원사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부로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아직 통과를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재정 비용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생각하면은 선천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그 오히려 65세 이상이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65세 이상 된 장애인이 장애의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의 그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특히 또 독거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안은 65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어떤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네. 또 그렇게 자격을 줘라. 활동 급여를 받을 수 자격을 줘라.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65세 이상 내가 장애 얻은 것도 서러운데 우린 지원해 줄 수 없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이제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이 60%가 넘는다고 하는데 박 기자 어떻습니까? 고령 장애인 또한 갈수록 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한국장애인개발원 통계로 보는 장애 인구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만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2.8%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고령화율 18%의 3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야, 결국 이제 장애인의 고령화도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좀 시적절한 법안을 내신 거고, 네. 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예, 장애인 문제는 그 가족의 문제로만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부양 의무자 폐지하는 게 세대의 가족의 문제로만 주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가족이 너네들이 책임져. 당신이 알아서 해. 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활동 보조사를 통해서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 장애인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약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 같은 법안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법안으로도 상당히 애써주고 계시는데 뭐 지역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광진 발전도 척척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약속하셨던 그 지역구 일들도 의원님 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제가 학생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라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환경을 좀 개선해 주는 거, 그것도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시의원들과 함께 일부러 학교를 찾아가고 그런 미팅을 좀 해서 학교 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거기서 하고 특교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하고 또 다른 파트를 할 수 있다면 해서 책글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 화장실이라든가 시청각 교육 뭐 이런 걸 많이 개선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뭐 하는 건 혹시 아차산에 한번 와 보셨어요? 네, 아차산 가봤습니다. 네, 네. 거기 둘레길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거기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가고. 네. 그 둘레길을 제가 시장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요즘은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무장애 둘레길까지 해서 아차산 둘레길을 계속 보강을 해서 아차산이 아마 서울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아차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문화를 향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눈에는 크게 안 보이지만 저희 지역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여기 못 살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질환자들이 좀 다니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주민들 설득을 해서 거기 새로 지으면서 의료복합단지라고 새로 건물을 세우면서 행정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혁신도시 하나를 서울에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 쪽에 기관이 한 5군데 들어왔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또 생겨서 정부 기관만 해도 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또 지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해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혹시나 외람되신 분이면 노래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그 한 소절 불러도 될까요? 제가 부르라 하면 잘 못 부르고요. 노래를 제가 재환 씨가 부르겠대요? 제가 부르겠다고 네. 예. 제가 진짜 살짝 부르겠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돌던 달아. 갑자기 그 노래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고 시즌이죠. 추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늘 국정감사 전에 추석이라서 가족과 보내기 좀 힘드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가족과 보낼 시간이 좀 있으실까요? 예, 가족과 잘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요. 제 가족은 우리 네. 광진구민이에요. 와. 광진구민과 함께 보내야 돼요. 아니, 가족들도 광진구에 사실 거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내 가족이 네. 있고 또 네. 가족이 있고.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야, 아니 이렇게 뭐 고유의 명절 추석에도 실은 네.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실 생각이신데 추석이 지나면 또 국감이 시작되고요. 네. 예. 남은 이제 21대 국회 꼭 이루고 싶은 입법 과제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된 걸 제가 살렸어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인간답게 요양보호사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 가지는 아까 장애인 문제 이것도 이번에 좀 돌아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전혜숙 의원님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세 분 어떠셨어요?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테고. 오늘 장애인 관련한 법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 의원님이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지 진심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약자들을 많이 안아줄 수 있는 좋은 법안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장애인, 노인, 우리 사회에서 꼭 도움과 보조가 필요한 분들에게 또 어떤 게 정말 필요할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비돼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 느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역구 발전까지 또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모습 감명 깊게 봤고 앞으로도 또 이런 열성적인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곡가인데. 그러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노래 필요하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싸게 발주해서 네 해드릴 테니까 편히 말씀하십시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검은콩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늘 본인의 일자리를 찾는 재환 씨. 그럼요, 아니, 멋진 그럼요. 곡 잘 쓰니까. 좋습니다. 우리 제 나중에 네. 선거 때 네, 네. 그 로고송도 좀 성공성 전문이에요. 네네. 그거면 됩니다. 네네.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네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의 법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힘든 곳에 늘 길을 크게 열고 빛을 드리고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그 세금으로 저희들에게 그 활동하게 해주시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늘 행복은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멋있는 대한민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힘내자! 대한민국. 자, 감사합니다. 약자가 당당한 세상을 여는데 늘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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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한동안 정말 더운 여름이었잖아요. 뭐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고. 네. 근데 또 이제 공사 소음도 중간중간 이렇게 들려오면은 그것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네. 예전과 다르게 아주 뭐 새벽 5시 이런 시간부터 공사하는 곳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회사 근처에 굉장히 많고 요즘은 가림막을 설치해서 이제 공사 과정은 볼 수가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과정도 다 봤고 네, 맞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거 층간 소음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10층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2층까지 들려요. 이 소리가 하루 이틀이면 좀 참아주지 그러는데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가림막이 필수이긴 한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분진도 좀 막아주고 소음도 조금 그렇죠. 차단이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좀 줄었나요? 어땠나요? 이게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 조정이 접수가 됐는데요. 층간소음이랑 사업장 소음 같은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게 공사장 소음이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진동이랑 먼지 같은 거 포함해서 공사장 소음 분쟁 조정 건수가 371건으로 전체의 약 80%에 달했습니다. 야, 오직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공사천국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에서는요 이 공사장 소음 관련 분쟁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아유 얘들아 밥 먹자. 어우 귀여운 내 새끼들. 그래. 집사야, 오늘 메뉴가 뭐니? 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다. 아휴, 맨날 풀만. 밥다운 밥 좀 내놔. 곤충, 단백질 내놔라. 야야 적당히 해. 다 몸에 좋다고 애써 챙겨주는데 일단 먹어줘. 일중행무 너는 벌써 다 먹었어? 내 거는 아우 너는 다이어트 중이잖아. 어이 집사 이거 어째 양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뭔 소리야? 앵무새 살려. 얘들아, 나 몸이 좀 이상해. 깨끗다. 어머. 너는 또 왜 그래? 숨이 꼴까다. 얘들아 니들 왜 이래? 당장 앵무 잡는 공사를 중단. 꼴까다. 앵무야 안 돼. 저 공사장 내 저것들을 그냥 지금 당장 공사를 멈추시오. 뭐야 웬 사극 버전이야 뭐야. 당신들이 내는 소음에 우리 애들이 다 죽었다고요.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우리는 법적 문제 전혀 없이 공사하거든요. 이거 봐요 60데시벨. 데시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공사장 소음 때문에 지금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좋을 대로 거 비켜 쓰세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환앵무는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제 앵무의 숨을 다했습니다. 스트레스가 2배로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연 좀 가볍게 각색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앵무새를 정말 애지중지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음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스트레스로 키우는 앵무새가 죽었다. 네. 야, 이건 뭐 이게 실제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제 연기하신 A 씨는 2012년부터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건물 3층에서 앵무새를 사육해서 번식을 시켜서 판매하는 앵무새 판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장 바로 옆에 이제 부지에서 1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공사장에서 진동이 있고 소음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앵무새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사를 했다, 그 공사 때문이다 하면서 건설사에 항의를 했죠. 근데 A 씨가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앵무새가 죽은 거예요? 무려 400마리가 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요? 네, A 씨는 시청에도 수십 차례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소송까지 간 거였거든요. A 씨는 앵무새는 이제 먹이 사슬의 최하단이기 때문에 포식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생존하려고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을 하면 이제 매우 그런 자극에 민감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장 소음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산상 손해 2억 5천만 원,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야, 400마리면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앵무새나 이런 거 혹시 키워보셨어요? 재환 씨? 네, 키워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키우기 예민한 아이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보통 오래 다 살지만 앵무새는 100년 넘게 사는 앵무새도 있다고 하네요. 장수하는군요. 네. 그런 앵무새가 지금 떼죽음을 당한 네. 거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1심과 2심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앵무새 죽음과 건설사의 어떤 공사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서 어머. 패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패소했어. 네. 아니 A 씨는 진짜 뒤로 넘어가시겠네요, 진짜.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아까 뭐 공사장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지켰다. 뭐 그런 것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사장 소음은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법상 이 생활소음의 규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장 소음은 최대 70데시벨까지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공사장의 경우 안양시청이 한 14차례 정도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 그때 한 54에서 68.5데시벨 정도 사이에서 생활 소음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소음의 규제 기준인 70데시벨에는 조금 못 미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는 패소를 하는 근거로 작용했고 또 방음벽을 설치하긴 했다고 합니다. 방음벽을 설치한 점, 70데시벨 이하였던 점, 그리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장 소음과 앵무새들의 집단 떼죽음에 어떤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1심과 2심에서는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야, 재환 씨가 A 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인이라면? 저는 끝까지 가야죠. 왜냐면 이거 내 강아지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가슴 아플 것 같고 게다가 이분들은 이걸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막막한 상황인 거잖아요. 뭐 당연히 이 A 씨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법원까지 그래서 갔습니까? 같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야, 1심, 2심은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래도 좀 뒤집혔을까요? 맞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그래요? 대법원은 소음 진동 기준을 넘어야만 위법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피해가 상당히 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A 씨가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공사가 시작하면서 판매장 월 매출, 사료 세장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00마리가 넘게 폐사했으면 이건 아예 문을 닫을 판이 아니었을까 싶고 대법원 판결이 개인적으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어쨌든 지킨 거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법원에 가서 이제 완전히 뒤집히게 됐는데요. 이 소음으로 봤던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상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60데시벨 정도만 돼도 굉장히 그 소음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가 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따르면 70데시벨 이하라서 문제가 없지만 가축 피해 소음 기준으로 보면 다릅니다. 가축 피해 소음 기준은 60데시벨 이하거든요. 이제 불규칙적이고 이제 충격을 동반하는 그런 소음에 이 앵무새들이 매우 민감하다는 그런 겸정 내용을 고려해서 공사장과 그리고 앵무새 폐사 사이의 그 인과관계도 분명하다고 봤고요. 사회통념상 참아내야 하는 그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해서 폐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앵무새들의 죽음에 대해서 공사장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적 통념상 참을 한도의 피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소음이 발생하거나 내가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층간소음 문제만 해도 소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참아야 된다. 수인 한도 내의 소음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는지, 그 가해 행위가 어떤 공익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소음 진동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은 없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소음 진동을 규제하는 그런 행정법규는 결국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부분까지 이런 목적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인 한도 내의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재환 씨 잘 이해했죠? 네, 제가 듣기엔 이런 거 같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건강적 피해까지 다 고려하면은 건설사 잘못이다. 이런 것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딱 법대 시험에서 마지막 결론 딱 이렇게 한 줄 처리하면 네. 요거 이제 A+까지는 어려워도 이제 A 정도는 받아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판결이 나아가서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진행자인 저조차도 우리들의 법 왜 필요한지 이럴 때마다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의미 있는 법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죠. 우리들의 법 함께해요.